들어두면 점점 상식이 풍부해지는 트렌드 지식. 자, 며칠 전에 그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나온 용어 중에 뭐 EU 텍소노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솔직히 저도 텍소노미가 뭔지 잘 몰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EU 텍소노미 하길래 처음에는 유럽 연합에서 하는 뭐 텍스, 세금, 그리고 이코노미, 경제. 그래서 뭐 세금 경제와 합성어해서 텍소노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세금과 경제 정책에 관련된 뭐 유럽 연합의 어떤 뭐 그런 뭐 정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무지함과 무식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을 하면서 이번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언론에서도 계속 텍소노미를 갖고 엄청 떠들고 있더라고요. 텍소노미. 자, 텍소노미가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고 그 텍소노미하고 원자력 발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텍소노미가 뭔가요? 자, 우선 텍소노미라고 하면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저는 세금, 텍스하고 경제, 이코노미의 합성어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게 그리스에서 파생된 거더라고요. 그리스에 이제 분류한다는 의미의 타세인. 뭐 이게 타세인 제가 맞게 읽은 건지 모르겠어요. 분류한다는 뜻의 타세인과 그리고 어떤 법칙, 과학, 뭐 체계 이런 걸 의미하는 노모스의 합성어가 타세인 노모스. 이게 텍소노미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뭐 분류학, 분류 체계 뭔가를 분류하는 체계가 텍소노미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지금 제 설명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겠으면은 다음 그림자를 한번 보죠. 자, 여기 표범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표범을 갖다가 나누는 분류 체계가 있어요. 우리 뭐 중학교 과학 시간에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표범이라고 하는 동물은 종으로는 표범에 속하고 속으로는 표범 속에 속하며 과로는 고양이과에 속하고 목으로는 식용목에 속하며 강으로는 포유강 문으로는 척삭동물문 개로는 동물계에 속한다. 요런 이제 분류 체계 요게 텍소노미라는 거죠. 요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우리 그 고등학교 교과목 분류를 보면은 자, 교과 영역에는 기초, 탐구, 예술, 체육이 있는데 요 중에서 이제 이걸 다시 기초로 보면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가 있고 탐구로 보면은 사회와 과학이 있다. 근데 사회는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은 공통 과목으로는 통합 사회가 있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등등이 있다. 요게 이제 분류 체계, 즉 텍소노미가 되는 거죠. 그럼 뭐 텍소노미가 뭔지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영어 단어 그 사전에다가 텍소노미 치면은 그냥 분류 체계, 분류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텍소노미가 간단히 뭔지 알아봤으니까 자, 오늘 이제 중요한 EU 텍소노미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현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코로나,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이니까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안도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경제적 양극화의 극복도 현 시대의 화두가 될 수 있겠죠. 또 지역 간 얼마 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일촉즉발의 충돌 이런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림 자료에도 전부 다 뭐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죠, 그렇죠? 유럽 연합에서 바로 이런 환경과 관련된 하나의 어떤 발표 보고서가 나옵니다. 아이고. 자, 그게 뭐냐? 2020년 3월에 나왔던 테크니컬 리포트라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텍소노미라는 말을 얘네가 써요. 2020년에 유럽연합에서는 뭐 지구의 지속 가능한 환경 발전 뭐 이걸 위해서 텍소노미라는 개념을 주창하고 뭐 쉽게 말해서 그린 EU 텍소노미를 발표해가지고 앞으로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탄소를 좀 적게 배출하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산업이 뭔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산업이 뭔지를 이제 분류를 해요. 텍소노미를 한 거죠, 그렇죠?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이게 유럽 연합에서 2020년에 발표한 녹색 산업 분류 체계가 되는데요. 이게 EU 텍소노미인 거죠. 뭐 쉽게 말해서 요러한 산업은 이런 산업은 참 보니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이고 또 요런 산업은 우리가 볼 때는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더라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분류된 애들은 앞으로 뭐 정책적 경제적으로 팍팍 밀어줄 거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으로 분류된 애들은 앞으로 그냥 뭐 조지겠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준 산업에 대한 살생부가 죽일 놈과 살릴 산업 이걸 분류하는 기준이 EU 텍소노미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오늘의 가장 큰 의문점이었던 뭐 EU 텍소노미는 대충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이 텍소노미에는 EU 텍소노미만 있는 게 아니고 비슷한 K 텍소노미도 있습니다. 자, K 텍소노미가 뭐냐?
자, 2021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K 텍소노미를 발표합니다. 뭐 유럽연합에서 하니까 우리도 뭐 따라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이 저탄소, 탄소 저감 정책, 녹색 성장 이런 거 해야 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사실 탄소 무지하게 많이 배출하는 나라거든요. 전체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한 7위, 개인 발생량으로는 6위. 또 다른 통계에서는 또 8위. 그러니까 대충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한 7등, 8등 정도 하는 나라입니다. 뭐 당연히 1등, 2등, 3등은 중국, 미국, 인도가 되겠죠. 아무튼 우리나라 이렇게 뭐 산업화된 국가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이 무지하게 많은데 앞으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죠. 그렇죠? 안 줄이면 뭐 앞으로는 여러 가지 페널티가 많으니까. 그래서 뭐 그린, 녹색 산업 이런 거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에 투자할 때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에는 좀 돈을 팍팍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산업에는 뭐 국물도 없다. 뭐 이런 이제 분류 기준으로 만든 게 바로 K 텍소노미죠. 그렇죠? 정부에서 발표한 안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뭐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활용. 어디다 활용할 거냐. 뭐 여기 보면은 녹색 채권, 녹색 여신, 녹색 펀드 등 친환경 산 기업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 상품을 판별하는 기준을 하는데 활용한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산업에 우리가 앞으로 돈을 댈 건지, 어떤 산업에 돈을 안 댈 건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이 K 텍소노미라는 분류 체계를 자 만든 겁니다. 근데 이 K 텍소노미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 무슨 문제가 있냐? 자, 이 K 텍소노미에는 원자력 발전, 원전이 빠져 있습니다. 자,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뚜렷한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바로 탈원전 정책이죠. 뭐 일설에는 대통령께서 판도라인가 뭔가 그 원전 위험을 다루는 공상과학 영화 한 편 보시고 갑자기 그 뭐 이렇게 삐를 받으셔가지고 탈원전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음모론 같은 얘기인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전은 현재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도 뭐 전국에 24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발전 이 량을 보면은 한 25% 정도가 원자력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왜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좀 줄여나가는 탈원전 정책을 하려고 하냐? 자, 영화 보시고 삘 받아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이 원자력 발전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85년에 구소련,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원전 붕괴 사고가 벌어졌죠. 그렇죠? 또 2011년에는 이웃나라 후쿠시마에서 원전에서 방사선 물질이 또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죠. 뭐 이런 거 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뭐 암 환자 발생, 백혈병 같은 이 각종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 되는 암 질환부터 해가지고 뭐 기형아 출산 그 외 각종 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방사능 물질에 피폭되게 되면은 이런 질병들이 발생되고 지금도 이 체르노빌 지역은 사람이 가서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볼 때 이 원자력 발전이란 거는 이걸 완전히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과학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위험하니까 우리가 영원히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대체되어야 할 에너지가 이 원전인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지금 극단적으로 원전을 다 폐쇄시키고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하자. 이건 무리죠. 현실 정치는 항상 타협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현재 지금 정부는 이 원전을 좀 빨리 탈원전해서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 뭐 대체하자. 여기에 이제 방향에다 좀 무게를 많이 주고 있는 정부가 현 정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풍력이니 뭐 태양광이니 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현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원전 23개, 24개 다 폐쇄해라 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K 텍소노미에 원전은 빠져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쉽게 말해서 원자력 발전소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원전 관련 산업 앞으로 좀 재정적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있겠죠. 정부에서 보면은 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해가지고 이게 목표는 높아요. 4만을 보면 이게 제일 이제 성공적으로 달성됐을 텐데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의 92.2%를 신재생 에너지로 감당을 하고 원전은 6.1% 비중으로 줄이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목표인데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2050년이면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28년 남았는데 28년 안에 신재생 에너지로 거의 뭐 100% 가까이를 충당한다.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뭐 항상 이상은 높게 잡아야 되니까요.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원전은 K 텍소노미에서는 빠졌다. 앞으로 재정적 지원을 좀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K 텍소노미에서는 원전이 제외됐는데 2022년 1월
올해 1월에 새로 발표한 이 EU 텍소노미에는 다시 원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원전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다라고 분류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야, 사실 2020년에 발표된 원안에서는 이 원전은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EU 텍소노미에. 자, 근데 1년 반 만에 원전을 다시 지속 가능한 산업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 두고 국내에서 언론과 여론이 다시 시끄러운 거예요. 전통적으로 한국보다 더 환경을 많이 고민하는 유럽에서조차 원자력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분류를 했는데 왜 한국만 그렇지 않다고 분류를 했냐? 사실 원전은 알고 보면은 무척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인데 한국 정부가 괜히 오바세바 떨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죠. 뭐 사실 한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좀 빠르게 추진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그게 가야 할 방향이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은 곤란한 분들도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기술을 갖춘 회사나 원전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또는 원전을 건설하는 회사 등은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 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또 뭐 이번에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다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분류를 하면서 뭐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견제하고 싶은 야당 입장에서는 또 뭐 좋은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봐라 봐라, 유럽 연합도 원전을 한다고, 안전하다고 인정했는데, 한국 정부 괜히 그린 스마트 뭐 이런 거에 삘 받아가지고 괜히 탈원전 급발진 해가지고 멀쩡한 원전 사다 죽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게 주지 않습니까? 또 뭐 탄소 중립 정책, 친환경 정책이 뭐 의뢰 그렇듯이 이런 게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수십조 이상이 탈원전, 친환경 정책, 뭐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뭐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이번에 이제 EU 텍소노미에는 원전이 포함됐는데 K 텍소노미에는 원전이 빠져서 문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지금도 뭐 당장 기사 보면은 뜬 게 뭐 원자력 빠진 K 텍소노미 시급히 개정해야 된다부터 해서 지구촌 원전 핵이 가속화, 한국은 탈원전 고수패 갈속 심화, 탈원전 앞에 힘 잃은 진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탈원전 정책을 지금 기회다. 이유는 원전을 녹색이라고 이 그린 에너지로 텍소노미에서 그린 산업으로 분류를 했는데 한국은 왜 원전을 뺐냐? K 텍소노미에서는 야 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왜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다시 포함된 건지 좀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정부를 지금 뭐 커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너무 빨리 추진하는 거는 저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가서 왜 팩트 체크는 해야 되니까. 자, EU 텍소노미에는 왜 다시 원전이 포함됐냐? 사실 EU 내에서도 가맹된 국가 중에도 다 국가마다 입장이 달라요. 이 탈원전을 뚜렷하게 추구하는 국가가 있고 친원전적인 국가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프랑스는 되게 이제 친원전, 원전을 되게 찬성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은 원전을 반대하는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예요. 이제 프랑스를 비롯해서 뭐 폴란드, 체코, 핀란드 같은 주로 이제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좀 원전을 찬성한 애들이고 독일을 비롯해서 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런 애들은 원전을 반대하는 애들이거든요. 뭐 프랑스에서 이제 원전을 이제 막 이제 찬성하는 이유는 프랑스 자체가 전체 국가 전력 생산의 70% 이상을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원전 기술이 되게 뛰어난 국가예요. 그리고 뭐 동유럽 국가들은 얘네들도 이제 이 저탄소 이 트렌드에 따라서 구식 연료인 석탄, 석유를 갖다 새로운 전력 생산 체계로 이 동유럽 국가들을 바꿔야 되는데 당장 이제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좀 어렵거든요. 동유럽 국가들은 기술도 좀 부족하고 막 이제 산업이 발전하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애들한테 이 원자력 발전이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는 처음에 지을 때 발전소 짓는 초기 투자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한번 지어놓으면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유럽 애들은 이제 막 원전 찬성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일찍부터 그 녹색당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되게 중요시하는 정당이 정부의 주요 정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마 녹색당과 3인당 같은 얘네들 연합정부가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입장이 정치에 되게 세게 반영이 돼요. 독일은. 그러다 보니까 독일 일찍부터 이제 탈원전의 노선을 걸어온 거고 뭐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동조한 애들이 뭐 오스트리아 같은 애들 얘네들은 뭐 이 원전 지으려면은 이 바다를 끼고 있어야 돼요. 냉각수가 필요하니까. 근데 오스트리아는 내륙 국가다 보니까 원전을 지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독일이랑 같이 또 오스트리아 내륙국이다 보니까 주변의 국가들에서 원전 사고 벌어지면은 얘네는
바로 그냥 데미지가 직방으로 입는 국가다 보니까 오스트리아도 엄청 강성으로 이 원전에 반대하는 그런 국가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래 서로 이제 입장이 서로 다른데 이번에 이제 프랑스나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원전 좋아하는 이런 입장이 좀 세게 반영이 돼가지고 요번 이제 EU 텍소노미에는 원전이 이제 포함된 거죠.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좀 골치가 아픕니다. 뭐가 골치가 아프냐? 무조건 원전이 EU 텍소노미에 포함된 게 아니고 EU 텍소노미의 원전이 그린 산업으로 분류가 되려면 이 지켜야 될 전제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이제 사전 전제 조건이 뭐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볼게요. 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이 친환경 그린 산업으로 분류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 후쿠시마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체르노빌에서 한번 한 방 먹고 후쿠시마에서도 한 방 먹으니까 야, 원전 발전 이거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ATF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혹시 원전에서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한다든지 폭발한다든지 이런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여주는 그런 이제 핵 연료를 개발하는 이게 ATF입니다. 뭐 ATF 뜻은 이제 Accident Tolerant Fuel 해가지고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이제 저항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이 사고 저항성 연료가 ATF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 ATF를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프랑스하고 이제 미국이 원전 기술 되게 뛰어난 국가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이걸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이제 개발하는 이제 로드맵인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2011년에 이제 됐고 터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요게 이제 개발되는 10년 정도가 걸린대요. 개발이 돼서 이 실험하는 데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상용화되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지금 제가 관련 논문을 읽어보니까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실제 상용화 되려면은 빠르면 2025년 그리고 한 2030년 정도에 이게 상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던데 논문에서는 이번에 이제 EU 텍소노미에서는 자, 원전이 EU 텍소노미의 그린 산업으로 분류가 되려면 이 첫 번째 조건이 2025년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를 핵연료를 이 사고 저항성 핵연료 ATF로 써라 이겁니다. 아니 빨라야 2025년에 요 이제 ATF 연료가 도입이 될 수 있고 2030년쯤에 아마 상용화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2025년부터 이걸 도입 안 하면은 그린 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 좀 너무 조건이 빡센 거 아닌가? 뭐 어쨌든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좀 없지 않나 싶은데 두 번째 조건이 또 뭐냐? 두 번째 조건이 자, 두 번째 조건은 방사성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수 있는 방사성 그 고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을 2050년까지 지어라 이거거든요. 그럼 이게 방사성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이 뭐냐? 저도 이제 공통과학만 배운 문과 출신으로서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설명해 보자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항상 방사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 핵 관련해가 용어 세 가지가 있죠. 방사선이 있고, 방사능이 있고, 방사성이 있죠. 방사선은 어떤 물질에서 나오는 X선, 뭐 감마선 이런 같은 그런 이제 레이 선이죠. 광선. 이게 광선 빛이고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선들. 이게 방사선이고요. 그 방사선을 이제 뿜어내는 그런 걸 방사성이라 그래요. 방사성. 그리고 그 방사성 뿜어내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방사능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우리는 다 그냥 혼용해서 쓰니까 어쨌든 이 방사성 이 폐기물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저준위가 있고 고준위가 있습니다. 이 중저준위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입었던 뭐 옷이나 장갑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방사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위험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중저준위 폐기물이고 이제 고준위 폐기물은 이건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연료를 이 우라늄 235 같은 걸 이제 핵 분열시킨 다음에 다 타고 남은 폐연료 있죠. 우리가 뭐 연탄을 떼고 나면은 이제 연탄재가 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핵 연료를 떼고 나면 폐연료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졸라 많이 위험한 거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 이게 고준위 폐기물인데
고준위 폐기물 사실 이걸 갖다 이제 EU 조건은 EU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EU 텍소노미에서 그린 에너지로 분류되려면은 2050년까지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을 만들라 이건데 우리나라도 아직 고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은 이게 폐기물이 어디 있냐면은 원자력 발전소 안에 이런 이제 물이 담기는 수조에다가 여기 이제 방사선을 겁나 잘 흡수하는 붕소라고 하는 물질을 여기 넣어가지고는 여기다가 폐연료봉을 지금 담궈 놓은 거예요, 임시로. 그럼 이제 붕소가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위험한 방사선 물질을 다 이제 흡수해가지고 여기 물 속에서 이제 지금 보관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젠간 다 포화가 될 거 아닙니까? 이 포화가 되면 이걸 어딘가에다 이제 영구적으로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하는 이 폐기물 처리 시설, 방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2053년부터 지금 가동 시작할 거라고 로드맵은 산자부에서 정해놨는데 이게 과연 이때 될지는 상당히 의문인 게 왜 의문이냐? 우리나라의 이제 이 고준위 폐기물 말고 아까 얘기했던 뭐 원자력 발전소의 작업자들이 입었던 그런 뭐 그 옷이나 장갑 같은 저준위 폐기물을 저장하는 그 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그걸 갖다가 우리가 2003년에 어디다 지으려 했냐면 원래 전라북도 부안에다가 이걸 지으려 했거든요. 근데 부안 군민들이 진짜 난리 그때 제 대학교 2학년 때가 그랬는데 신문에 연일 보도됐어요. 막 진짜 막 데모 엄청 일어나고 화염병 날라가고 난리 났던 거예요. 불 타고 막 경찰들 다치고 막 군민도 다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부안에 짓기로 했던 이 방패장을 철회하고 이제 경상북도 경주에 이게 갔어요. 경주에 지금 저준위 방패장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 지금 가 있는데 조금 저는 겁이 나는 게 거기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이러는데 어쨌든 지금 경주에 저준위 방패장이 가 있습니다. 근데 저준위 별로 안 위험한 저준위 이 방패장을 짓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짓는 이걸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가동 중인 곳이 핀란드 한 곳에만 운영 중이라 하거든요. 핀란드 한 곳에 이게 운영 중인데 얘가 이름도 옹칼론가 뭐 그래요. 이름 뜻이 은둔자란 뜻이 은둔자. 이걸 이제 지하 500m까지 이걸 뚫어가지고는 이게 엄청 튼튼한 안반층인데 여기다 이걸 이제 뚫어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여기다가 묻는데 이게 이제 묻었을 때 여러분들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완전히 안전해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면 10만 년 걸린대요. 10만 년. 10만 년 동안 여기는 지진도 일어나면 안 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면 안 되고 지각 변동 일어나면 안 돼요. 아주 지각적으로 안정적인 장소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야 10만 년 안에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2050년까지 지어야만 그 나라의 그 원자력 발전소를 EU 텍소노미에서 그린 에너지로 분류해 주겠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만약에 방사성 이 고준위 폐기물 방패장을 뭐 짓는다. 근데 어떤 지역에서 우리 동네 짓겠다라고 그 지역 군수나 시장이 주장을 한다. 제가 볼 때 그 지역의 군수나 시장은 생명이 위험할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야,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현 불가능한 조건 두 가지를 지금 EU에서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야, 원자력 발전소를 EU 텍소노미에 그린 에너지로 끼워 주겠다. 근데 끼워 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사고 저항성 핵 연료를 써라. 2025년까지. 근데 이거 지금 상용화가 한 2030년쯤에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타임머신 타고 가서 갖고 쓰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방사성 고준위 폐기물을 갖다 저장하는 저장소를 2050년까지 마련해라. 그런데 이거 여러분 지금 핀란드에서 이 옹칼론가 하는 이 방사성 폐기물 고준위 처리장 요거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됐냐면 이게 1983년부터 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20년인가부터 이게 아마 이제 매립이 시작됐을 건데 야 이거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 2050년까지 이거를 짓는 게. 자, 그래서 뭐 여러모로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프다.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됐지만 이게 사실 실현이 좀 쉽지가 않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뭐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뭐 끼워 넣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 조건 자체가 제가 볼 때 무진장 까다롭고 현실성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뭐 K 텍소노미에는 원전이 안 들어갔고 EU의 텍소노미에는 원전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EU 기준대로 해서 EU 텍소노미에 안정적으로 원전이 포함될 나라가 내가 볼 때 유럽에 몇 개 없어. 거의 없다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일단은 원자력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가인 건 사실이에요. 뭐 그리고 뭐 정부에서 2050 탄소 저감 정책 해가지고 막 계획은 세워놨지만 야 솔직히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97%, 93%뭐 달성한다?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뭐 여기가 뭐 풍력 발전이나 뭐 태양광 발전에 되게 유리한 조건인 국가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줄인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게 아닌 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원전이 중국과 일본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0개가 넘어요. 원전이 지금 막 지금 이제 막 건설 중국이 다 이제 지으면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죠. 이게 2010년 자료는 이 중에 몇 개는 많이 거의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자, 이거 지금 다 지으면은 우리나라 원전 좀 많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이 없어도 여기서 사고 나면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야, 근데 이 자료를 지금 다시 보니까 우리나라 원전이 좀 밀도가 좀 많긴 많네요. 우리 좀 줄이긴 해야 되겠어 보면은. 우리 좀 많이 위험하네. 이 조그만 나라에 지금 24개 운영 중에 있으니까. 야, 근데 뭐 어쨌든 이 원자력 발전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이 연료인 건 사실이고 사실 탈원전 하려던 나라들도 다들 많이 지금 탈원전 반원전 정책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막 돌아가가지고 이게 지금 뭐 야, 어쨌든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제 입장으로는 정부의 지금 현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방향성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속도는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요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다가 제발 정치적으로 막 제가 뭐 여당 비판하고 정부 비판하는 거 아니니까 저는 그냥 중학교 사회교사로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 제발 개입시키지 말았으면 하고요. 자, 세 줄 요약 보겠습니다. 자, 첫째, EU 텍소노미라는 거는 분류 체계인데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이 되는 산업이 어떤 건지를 분류하는 그 기준이 바로 EU 텍소노미다. 자, 그런데 EU 텍소노미에는 원전이 포함돼 버렸다. 자, 셋째, 그래도 우리는 그냥 탈원전의 속도만 좀 조절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K 텍소노미를 그냥 가면 된다. 크게 뭐 K 텍소노미의 원전이 빠졌는데 뭐 EU 텍소노미의 원전이 포함됐다 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지금 뭐 우리나라가 큰일 난 그런 상황이 아니다. 어차피 EU 텍소노미의 기준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서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뭐 EU 텍소노미 도대체 뭔지 원자력 발전소와 함께 관련시켜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제 내용이 좋았다면 뭐 앞으로도 제가 올리는 영상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